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 보액이 나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벌써 11번째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외세의 대한제국 침탈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은 김윤정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훗날 밝혀진 사실들은 김윤정이 친일파가 아닌 애국지사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영환, 한규설, 이승만이 기대를 걸었던 조미수호 조약이 체결되던 188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 조정은 순진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미국 해군 슈펠트 제독에게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불신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들의 가장 큰 염려는 일본의 침략이라는 점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조미 조약이 외세 침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펠트는 바로 그것이 조미 조약의 목적이라고 확약했습니다. 그의 말이 꼭 외교적인 수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조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슈펠트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선과 미국은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두 나라가 약속 자체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조선 수뇌부는 동양적 국제질서의 오랜 관행이었던 사대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을 과거 청나라와 같은 대국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처럼 유사시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종주국인이 사대주인이 하는 동양적 질서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기본 전제는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질서였습니다. 조약 한 번으로 남의 나라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약육강식이 극심하던 당시의 국제 질서를 볼 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은 참 희한해요. 건국 초기의 국가관이나 세계관, 사실은 국가관도 세계관도 없었죠. 건국 초기에 집권 세력이 가졌던 자기들에 대한 정체성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이것이 500년 동안 거의 똑같이 망할 때까지 망한다는 의식도 없어. 나라를 일본 천황의 자비로운 품 안에 양도한다 라고 순종이 국가 양도 치고 발표한 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이 변화가 없어요. 50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우리 이승만 전문가인 이영훈 박사는 세종대왕의 사대주의를 꼽습니다. 세종대왕이 말하기를 중국의 천자
황제요. 조선은 속방이다. 속방. 천자에게 속한 예속된 땅. 그렇게 선언한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그렇게 선언하고 조선 왕조가 그때까지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행하던 모든 왕실의 행사를 명나라의 천자, 황제 보다는 작게, 낮게 조금 스스로 부속 국가의 제후 수준으로 전부 바꿨어요. 제사서부터 모든 복시까지, 건물 크기까지 모두 우리는 속방 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그 역사학자들이, 애국적인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선의, 강대국의 선의에 국가안보를 맡기고 우리는 국가안보 비용도 아끼고 지극히 도덕적인 그 성군, 성리학의 충효, 이 메커니즘을 중국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 체제를 조선 왕국 체제로 제도화한 세종대왕 때부터 그 선대왕의 그게 조선 왕국의 국가 체제죠. 나라를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중국에 충성하면 된다. 이것이 500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체질화돼 가지고 그 뭐 고질 병도 아니야. 병인 줄도 몰라. 당연한 도리야. 충효 사상 도리. 국가 대 국가의 충효 사상 도리.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 일본의 운양호가 들어와서 강화도 앞바다에서 개국하라 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일본하고 강제 조약을 맺죠. 강화도 조약, 병자 수요 조약인가. 그리고 잇따라서 미국하고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 잇따라서 구미 각국하고 조약을 맺죠. 그런데 그 조약을 처음 구미 각국과 조약을 맺는 계기도 중국말 듣고 한 거죠. 황준원의 조선 책략 거기 나오잖아요. 처음 미국이 대동강 그 신미양이요. 대동강에서 시험을 합니까? 선원들이 몰살당하잖아요. 조선 군대한테.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조약을 맺을 때 중국의 이홍장이 가로막고 나서죠. 그래, 일본이 집적거리니까 이거 막으려면 미국하고 연미 조약을 맺어라 할 때 중국의 이홍장이 나서가지고 그 조약문에 단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를 명기하라 그걸 요구하죠. 그렇게 미국의 슈펠트가 이 조약 맺으러 온 슈펠트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타협하느냐? 조선의 왕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이 미국 대통령한테 조선은 대대로 중국의 부속 국가였다 라는 것을 편지로, 고종이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로 확인해 주는 걸로 타협을 해요. 그 대신 조약에는 명문화하지 않기로. 이게 조미수호 조약입니다. 이홍장이 미국한테 부탁했으니까 미국은 청나라 못지않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제1조 굿 오피스. 외적이 침입하면 도와준다는 거.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조약에 써 있으니까 지켜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시 조선 사람의 인식이에요. 그 이용익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용익은 누군가 하면은 고종이 신임하는 탁지부 대신, 탁지부 재무장관입니다. 탁지부 대신, 그리고 또 군부 대신도 겸했어요. 좀 있다가 국가의 재정과 안보, 군사력을 한 손에 틀어진 이용익입니다. 저 한경도 쌍놈 출신이 그렇게 출세했어요. 그 역사도 재밌지. 근데 아무튼 아까 나왔던 그 영국의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 프레드릭 맥킨지 기자가 한국에 취재하러 왔어요. 왜? 러일 전쟁이 터졌으니까. 영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가 남진을 하니까 인도를 점령한 영국이 곤두서 가지고 대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한다 하니까, 왜냐하면 그때 궁중에서 민비가 러시아 세력하고 이용익이가 친러파의 대표니까, 그럴 때니까 이게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뭘 했어요? 저기 전라남도 앞바다에 거문도를 점령하죠. 그게 그때입니다. 거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이 인도양으로 동진화해 지나서 인도양으로 진출할까봐 싱가포르다 어디 다 영국 식민지잖아요. 영국의 홍콩도 그렇고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영일동맹. 이게 1902년이 아펜젤라 죽던 해야. 그 화석화된 의식구조. 강대국과 약속하면 지켜준다. 청나라가 지켜주듯이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영국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그 화석화된 의식구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500년 동안 국가체제가, 국가가 아니지 왕실체제가 이시왕조의 종묘사직, 이시왕조의 종묘사직을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도 신의는, 국가 간의 신의는 변함이 없으리라. 이게 조선 왕조의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의 시각으로 매도할 수도 없고, 당시의 팩트, 당시의 진실, 그걸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미국의 기본 관념은 국가 간의 조약은 당연히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또 조약을 어긴다고 크게 위험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본의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상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조약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계를 표하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1905년 10월 7일자 아웃룩지에는 이승만이 찾아갔던 시어도 루즈벨트 동료였던 조지 캐넌이 쓴 글이
실렸습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도 관찰의 대상에 넣고 육체적, 지적, 도의적인 특징을 포함해 우리의 관찰 분야를 확대해 보면 우리의 첫인상은 굳어버리고 조선인에 대한 우리의 불신감은 하나의 신년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기울어진 동양 문명의 녹슨 소산물이다 라고 썼습니다. 현존하는 조선 정부의 활동 실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그들이 간신히 생계를 위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것을 간접 또는 직접 수탈하여 실제로 되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아무런 보호책도 제공되지 않는다. 눈에 띄일 만한 아무런 교육시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도로 건설도 항만 개량도 하지 않는다. 해안엔 등대도 없다. 도로의 청소와 위생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전염병의 예방이나 단속 방안도 취하고 있지 않다. 무역과 산업을 장려하는 노력도 없다. 가장 저속한 미신을 장려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거짓과 부정과 배신과 잔인성과 세상을 비우는 만행을 일삼는 본보기를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키고 풍속을 문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정부의 활동을 요약한 글에는 없다가 반복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일은 없다. 다만 가끔씩 있다가 동사로 쓰이는데 이때의 주어는 저속한 미신, 거짓과 부정과 배신과 잔인성과 만행이다.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인들의 정난한 시선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데다가 미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도 않고 악행이나 저지르고 있는 조선 정부를 돕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처한 객관적 현실은 정말 눈뜨고 못 볼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에서는 물론이고 그 당시 우리가 말로는 제국이라고 부르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 얼마나 무참했는지를 사실 여러 문헌들이 확인해주고 있고 그 당시 살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결국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이 개판이 되면서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고종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논쟁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식민지로 식민지라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직접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군정하고 싸우면서까지 이제 나라를 세웠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철학으로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섰을 때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좀 근대적인 어떤 사고에서부터 행동, 선택, 판단을 하고 그런 개인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근대적인 사회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그 흐름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분의 지도자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두 분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를 평가한 글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근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로 진입하는 발판이 놓여졌다는 면에서 이 조지 캐넌이 쓴 글은 정말 뼈아프지만 그 당시 우리 실정을 보여주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지적하는 뼈아픈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 역시 조선에 불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팽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 일본이 부당하게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자신들이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만천하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고 미국 역시 같은 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적극 지원한 것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일본의 발전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반면 우리 조선의 후진성에는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가져야 한다.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조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못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국 침략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924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데넷 교수가 루즈벨트의 서한집에서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 육군 장관 테프트가 일본이 한국을,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7월 31일 루즈벨트는 전도를 보내 테프트가 한 말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스라 타프트 밀약이라고 그 미국하고 일본이 몰래 약속한 그 내용을 이제 그 밀약이 맺어질 당시에는 당사자들, 그 핵심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1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국가의 육군 장관과 수상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밀약을 서로 한 것을 알게 됐는데 지나고 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국제 정세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판단이 들 정도의 이제 거래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원하던 말하자면 일본이 러시아가 오는 것을 일본이 대신 이제 러시아를 막더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하면 좀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활동을 하던 그 미시적인 액터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뭐 민영환이고 한교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 거시적인 구조는 어떤지 모르면서 미시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그 당시 엘리트가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 거시적인 구조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 세상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시류에 흔들리면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선택을 하면 이런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북한같이 한다니 결정적인 선택을 한 거. 그런 판단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말 뛰어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승만도 그렇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지식이 확장되면서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승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또 다음 단계에서 그런 일을 했고 한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거대한 세계사가 굴러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역사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별 생각이 없었던 그런 암담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